예, 반갑습니다. 나무기술 정천입니다. 이 거창하게 기조연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조연설 할 정도의 저희 회사가 정도의 영광을 누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 전문조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기술적으로 저희가 깊게 하기에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평범한 내용으로 위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클라우드에 특히 우리 파스의 역사 그리고 파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DX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잠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파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예전만 해도 저도 이제 IT에 한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IT의 화두는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즉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경쟁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오면서 핵심이 어느 순간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라든가 무중단 서비스, 통합관리, 비용 최적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핫한 그리고 넘어야 될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란 게 무엇이냐 잠깐 짚어보면 이거는 SAP에서 디지털 전환 저희가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봤는데 SAP에서 아주 확고하게 그리고 잘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결국은 고객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운영들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기구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56%가 디지털 전환이 매출 증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박하나마 디지털 정리를 하면 디지털은 결국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으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분석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기업이 의사결정하는데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당연히 빅데이터 그리고 AI 가장 요새 핫한 분야인 생성 AI라든가 아니면 AI, ML 혹은 AI 옵스, ML 옵스를 활용해서 지능화를 입히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고객을 향한 서비스화가 되는 이런 어떤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산업이 바로 디지털화, 데이터를 뽑기 위한 클라우드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5R로 정의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의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가치가 얼마나 향상되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겠습니다. 리테일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를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리호스트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리프트 앤 시프트로 클라우드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시간이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고 더불어서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단계인 리퍼체이스 단계. 최근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스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로 10,000개 이상의 사스 기업을 이제 양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빼고 사스를 단순히 이제 구매해서 설치해서 그래서 사스의 어플리케이션 사스를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리퍼체이스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화해서 결국은 리플랫폼 즉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더 나가서 리팩터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단계를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5개의 5R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클라우드라고 가정을 할 때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노고가 어떤 문제들과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리의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시성이라든가 통제력 결핍이 들어오고, 또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여기 네이버도 와 계시지만 국내 클라우드와 해외 클라우드에 대한 선택적인 사용들,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추세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를 보면, 추세를 보면 당연히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로 오픈 소스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해서 오픈 소스를 100%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증가하는 이유는 컨테이너 기술과 MSA 기술, 특히 컨테이너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MSA 아키텍처가 적용이 증가하고 있고, 데브옵스라든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가 중요한데, 파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미국의 니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클라우드를 표준화하고 정의를 할 때 니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니스트에서 표준화된 정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스트에서 정의하는 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인프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중점으로 두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파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개발 실행 관리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라든가 툴이라든가 리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파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스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파스 역사를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냐면, 이아스하고는 틀리게 파스는 사실은 국내 저희를 포함한 여러 파스 개발 회사의 역사와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아마존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EC2를 통해서 이제 이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일라스틱 빈스토크라는 파스의 전신을 아마존에서 2009년에 출시를 했고요. MSA, 즉 저희가 파스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분야가 이제 MSA,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MSA 기법을 넷플릭스와 함께 2012년에 아마존이 개발을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20년에 들어와서 람다라든가 프로톤을 통해서 파스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2010년에 애저 서비스를 이제 커머셜 버전을 론치를 했고요. 2008년부터 물론 이제 시작을 트라이얼 버전으로 나왔는데 2010년에 정식적으로 이제 커머셜 버전을 했고요. 14년에 애저의 데이터 파스 레이어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 2015년에 애저 앱 서비스라는 파스 플랫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파스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글을 기술적으로 파스 기술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회사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은 보시다시피 많은 파스에 대한 기여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구글 앱 엔진이라는 그 본격적인 파스 제품을 커머셜화 시켜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2016년에 구글 클라우드 펑션 서버리스죠. 그리고 2017년에 IBM하고 리프트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이스티오를 론칭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구글에 가서 구글에 있는 그 담당자분들하고 또 론치하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도 이제 파스를 개발할 때 컨테이너를 통해서 MSA 아키텍처를 저희가 한 5년 전, 6년에 접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즉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즉 예전에 있던 모노릭 기법으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예를 들어서 4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개발했을 때 이거를 합칠 때 과연 어떤 기법으로 어떤 표준을 쓸까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2017년에 구글에서 이스티오를 딱 출시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유레카를 봤죠. 역시 구글은 이 컨테이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파스에 있어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2005년도에 보그 오메가라는 클러스터 관리 플랫폼 시스템을 구글에서 처음으로 론치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을 해서 쿠버네티스로 발전을 했고요. 2013년도에 쿠버네티스를 본사에서 10년 동안 써오던 아까 말씀대로 보그 앤 오메가 클러스터 관리 쿠버네티스를 13년도에 개발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개발하고 공개한 것들을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쪽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분들이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IBM도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큰 획을 걷는데요. 2017년 잘 아시다시피 2074년도 유닉스 크로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유닉스의 더블 랭귀지 제품인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닉스 크로지에서 2080년도에 BSD 자일스라든가 뭐 솔라리스 존스라든가 잘 아시는 리눅스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2013년도에 다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컨테이너에 또 획을 긋게 됐고요. 커머셜 제품 위에 있는 큰 세 가지 공룡 회사 AWS, 마이크로소프트, IBM 외에 즉 파스를 커머셜하고 있는 세 회사 레드햇, VM웨어, 렌처를 잠깐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대부분 파스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2010년도에 마카라를 인수했죠. 마카라는 파스 회사를 인수해서 2012년도 2년 후에 오픈시프트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오픈시프트 온라인을 해서 지금까지 파스 커머셜 제품으로는 세계 월드와이드 최강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VM웨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햅티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햅티오를 인수해서 탄주라는 제품으로 탄주라는 제품을 공개해서 지금도 역시 탄주로 하고 있고요. 불행히도 레드햇이나 그 VM웨어나 렌처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햇은 IBM에 아시다시피 이제 19년에 인수가 됐고요. VM웨어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렌처도 수세라는 독일의 오픈소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 회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IBM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수세의 제품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렌처라는 회사도 저희가 계속 유의 있게 봐왔는데요. 2013년도에 렌처랩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기에 네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셰론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VM웨어에서 수석 CTO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깃발을 들고 네 분의 분들이 류행영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그분도 시트릭스라는 회사에서 CTO까지 했던 분인데 기술자 네 분이서 2013년도에 렌처 랩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렌처 1.0 그리고 현재 렌처 2.0을 가지고 이런 그 파스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니아의 주도로 파스타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니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6년으로 되어 있던데 2016년에 파스타 1.0이 나왔고 매년 2.0, 3.0으로 진화가 됐고요. 2020년에 파스타 즉 K8S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5.0 버전이 론치가 됐고 이것들이 2022년에 얼라이언스로 저희가 K-파스라는 이름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국내 저희 파스 회사들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2016년도에 칵테일 클라우드 1.0을 저희가 상업용으로 론치를 했고요. 2018년도에 칵테일 클라우드 이스티오를 저희가 론치를 했고 22년도에 오픈시프트와 함께 CCO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파스를 론치를 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초기에 파스타 정보주도 아까 그 박윤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스트란 제품과 저희가 2016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거의 4, 5년을 파스타와 경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는 사실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공공시장에 공공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과연 민간 기업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커머스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커머셜 테크놀로지들이 나올 때, 즉 제품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우리나라는 특히 공공시장에서 흡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공공에서 무슨 과제라든가 혹은 또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공공에서 많이 하게 돼서
이 시장을 저희 같은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 시장이 공공시장이 초기에는 그 커머셜 테크놀로지에 대한 초기 시장은 공공시장이 8, 90%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스타가 공공시장에서 오픈 소스로 이미 이제 개발이 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많이 유축이 되고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상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니아에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K-파스 얼라이언스로 가시면서 저희 같은 우리 파스 민간 파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많이 주셨고 덕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그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 저희가 파스를 많이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스 플랫폼이 보여준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체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특정 IaaS 회사, 즉 특정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혹은 뭐 알리바바나 이런 특정 IaaS 회사에 종속되던 것을 벗어나서 멀티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데브옵스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환경으로 더 진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파스 마켓에 대해서 잠깐 최근에 가트너에서 4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 US 마켓의 그 지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성장 과정을 보면 파스 시장만 보면 19.4%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50조 정도의 파스 시장이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파스 시장 예측 중에서 55%의 기업분들이 이 파스를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프먼트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파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작은 부분이 이제 디버깅이라든가 테스팅, 디플로이먼트 쪽에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비용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파스를 도입하냐가 5가지로 크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애질리티, 속도를 빨리 개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요. 포터빌리티, 플랫폼 간의 이동성 혹은 기기 간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고요. 플렉시빌리티, 다양한 환경들을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고요. 스케일빌리티, 이건 이하사도 일맥상통하는데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퍼빌리티, 비용 없이 고정 비용 없고 비용 경제성을 위해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들이 기업 이런 내용들이 기업 고객분들이 파스 플랫폼을 도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각외상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아키텍처 그리고 분야별 사례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특히 공공시장의 초기에 행안부에서 국가재난 안전 포탈을 파스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가기록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도 역시 파스를 이용해서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외람됨이지만 저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진자 3년 전에 멀티박스 분석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저희 파스로 해서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은탑 산업군장을 받게 됐는데 어쨌든 현재 공공시장에 많은 파스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파스들이 많이 녹아 있다. 물론 민간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도 거의 많은 파스를 쓰고 계십니다. 파스의 전략 구성, 전략은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전략 구상과 구축, 적응, 확산 단계, 디테일한 내용은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티브로 넘어와서 파스에서 네이티브로 이제 넘어오면서 핵심 4가지 요소인 MSA 그리고 데브옵스, 컨테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오픈 소프트웨어 이 4가지가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일 텐데 이 2가지 MSA, 데브옵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거고 컨테이너와 공개 오픈은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말씀드린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요. 단계는 쿠버네티스에서 시작해서 말씀드린 이스티오라든가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플로우라든가 엣지, 서브리스, 멀티 컨테이너, 멀티 테넌시, 보안, 카탈로그, 모니터링 그리고 더 확장된 개념인 앞으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서버리스라든가 더 나아가서 퀀텀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 AI 이런 쪽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2년 전과 2022년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가트너의 하이프 라이프 사이클 보시면 이 사이클을 보시면 2년 전에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범용 단계를 나타내는 이 가로축의 끝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과연 앞으로 4, 5년 동안 혹은 5년, 10년 동안에 이 발전을 이룰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2년 지난 지금 보시면 거의 범용 단계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파스는 이미 범용이 돼서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얼마나 빨리 기술 혁신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은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컨테이너를 사용함으로 해서 OS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관리적 측면에서 속도 면에서도 많이 성능 측면에서 향상이 됐고 비용적 측면에서 라이센스를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고요. 물리 서버하고 가상 서버 컨테이너를 비교했을 때 같은 서비스를 생성 시간이 물리 서버에서 27시간 걸렸다면 가상 서버에서 12분 걸렸고요. 컨테이너를 활용했을 때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생산성이 거의 보시는 대로 배가 생산성이 활용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CPU도 보시는 대로 50% 이상의 CPU 성능이 향상이 됐고 메모리 뭐 파일 IO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40% 이상의 성능을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박인규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럼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클라우드 전환 단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현재 우리 행안부라든가 혹은 민간에서 이 공공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공공 서비스를 보면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부 내 지원 서비스라든가 공통기술 연계 서비스, 대국민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이 많은 서비스, 그다음에 신기술 개선 서비스 이런 주요 업무 시스템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컨테이너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과 연계돼서 그래서 정부도 그걸 인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실 생각으로 디지털 디플정에서도 역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앞으로의 클라우드 정책은 민간 주도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주도로 바꾸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또 어나운스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정부 정책 이 클라우드에 관련 정부 정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레거시 단계 예전에 2020년에 행안부 고시가 있습니다. 2020년 31호 여기 보시면 행정 공공기관 정보 자원 통합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클라우드에 리프트 앤 시프트로 클라우드로 옮기자는 거였고요. 2단계 클라우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 전 정권에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에 제도 개선, 23년도, 25년까지 성장 경로를 클라우드화시켜서 안정화시키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 같은 그 파스 회사에서는 이 클라우드 전환 공공에서 하고 계신 그리고 행안부 주도로 하고 계신 이 민간을 끌어들여서 참여시켜서 하고 계신 이 클라우드 전환을 세 단계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한 단계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인프라, 즉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전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팩터, 즉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발전 단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K-PAS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커머셜 특히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AI가 생성 AI가 나와서 여러분들 다 드신 대로 생성 AI가 가장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핵심 하드로 돼 있고 우리 정부 주도로 그리고 또 민간 주도로 얼라이언스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생성 AI뿐만이 아닙니다. 이 파스의 핵심 기능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보는 것은 웹 3.0 메타버스 NFT 물론 최근에 메타버스 시장 NFT 시장이 조금 다운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웹 3.0, 즉 웹3는 분명히 가는 시장이고 이 웹3가 가는 시장에 있어서 반드시 파스의 기본적인 기술들이 녹아 들어갈 거고 저희가 민간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서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일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최근에 옴니버스를 론칭했습니다. 2년부터. 그러니까 옴니버스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이제 론치해서 메타버스 즉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거죠. 최근에 이제 IBM하고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가 365를 이용해서 애저에 들어온 데이터를 물리적인 환경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바로 메타버스 가상시로 넘겨서 바로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사가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그 메타버스 옴니버스도 있고 이 옴니버스 클라우드도 핵심은 파스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컨테이너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들이 녹아 들어가 있죠. 퀀텀 컴퓨팅 잘 아시다시피 애저에서 애저 퀀텀이라는 것을 3년 전에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저 퀀텀이 앞으로 퀀텀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라든가 퀀텀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애저 위에서 다 하겠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파스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글에서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 즉 퀀텀 시뮬레이션이라는 핵심 QS2라는 그 파스 기술을 통해서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생성 AI가 장안의 화제고 전국적으로 저희 국가적으로 행성 AI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웹3라든가 메타버스 그리고 퀀텀 그리고 엣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스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AI 그 ML 쪽에서 활발하게 저희 파스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서 앞으로 저희 같은 파스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더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최근에 4월 달에 만든 장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이 거의 약 한 780조 정도 된다고 올해 2023년에 하면서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 AI라든가 웹 3.0,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시장이 혁신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아스 쪽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즉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배를 하겠지만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어서는 분산될 것이고 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인베디드 AI와 그리고 컴포저빌리티 즉 모듈화가 필요하다라는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시장이 2028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인베디드 AI, 컴포저빌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 파스 회사 그리고 파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인베드시켜서 이것들을 저희가 발전시켰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질리티를 AI로 한 예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AI 머신러닝에 있어서 포터빌리티, 플렉서빌리티, 스케일빌리티가 어떻게 AI 머신러닝에 녹아 들어가서 AI와 머신러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냐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94%가 현재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5%는 현재 쓰고 있고요. 39%는 1년 내에 AI와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컨테이너 기술을 쓰고 MSA 기술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8%는 그 이유가 스케일빌리티를 말씀을 하고 있고 27%는 아까 말씀드린 디플로이먼트 빠른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 26%는 보신 대로 AI 워크로드 프로세싱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26%가 가격, 어포더빌리티 가격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금융권이라든가 몇 건 민간 쪽에 AI를 저희 파스 솔루션으로 같이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AI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저쪽 영역을 보시면 이게 바로 저희 파스 영역에서 AI 전체의 마이그레이션에 기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장시간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K-파스의 이제 활성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들이 한 축을 앞으로 10년, 20년 즉 IT의 변화의 한 축을 이룰 텐데 이
기저에는 반드시 파스 기술이 녹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이 파스 환경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이제 핵심이고요. 저희 K-파스의 이론으로서 이 핵심 기술, 이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파스 기업들이 파스를 개발한 그 환경 기간이 그렇게 갭이 크지 않습니다.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처음에 나왔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스를 시작한 거는 보시는 대로 2018년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기술적 깊이는 저희 파스 회사, 국내에 저희를 포함한 여러 파스 개발 회사와 글로벌 회사가 깊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 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피처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는 조금 깊이 좀 더 넓긴 있습니다만, 기술 면에서는 저희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싱가포르나 캐나다에 법인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저희 파스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았고, 다만 기술 지원적인 문제가 하나가 걸림돌이 돼서 저희가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 파스 기업이 이아스, 사스, 파스 중에서 파스가 저희는 가장 기술력이 해외에 있는 파스 기업과 근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파스를 글로벌화 시켜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국가 경쟁도 마찬가지고 저희 파스 기업이 앞으로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박인규 차장님 말씀드렸고, 저희 클라우드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환 기업이 공공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시장이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IT 스펜딩의 40%가 공공에서 나온다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간 기업들이 이 K-파스, K-어라이언스를 통해서 공공에 있는 여러 사업이라든가 공공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부 주도하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수주하고, 또 거기서 인발부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소프트웨어에 늘 같은 마음일 텐데, 이 파스에 대한 어떤 지원, 개선, 그리고 규제 개선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물론 지원도 제도 개선도 있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파스 기업들이 K-파스 이름하에 좀 더 성장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수출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